안녕하세요. 박나방의 양지역학이 벌써 4편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이번 영상은 전편에서 예고했던 이것을 설명하려 합니다. 수학을 빼고 들으면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는 것과 만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같은 개념이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류가 현대 물리학까지 와서 겨우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는 대상을 만지게 되면 그 대상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지는 것과 보는 것이 같은 개념이라면 본다는 것만으로 대상의 형태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네, 놀랍게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혼동이 오지 않게 그게 왜 사실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 캄캄한 방 안에 사과 하나를 놓고 방 안의 형광등을 몇 번이고 온오프를 하며 지켜봐도 사과의 상태는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는 것이 어떻게 사과를 만지며 쪼개는 것과 개념이 같다는 걸까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잠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또 꺼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양지역학을 설명하며 예시로 든다는 게 계속 그 어려운 상대성 이론이라 죄송하긴 하지만 그만큼 이 두 이론은 너무나 다르면서 닮은 점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자, 어쨌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움직임은 시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공간을 가속이동하게 되면 시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가속이동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은 가만히 서 있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 땅 위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보다 자동차를 타고 가속을 하는 사람의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시간차를 측정하기 위해 가만히 서 있는 사람과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이 각각 동시에 스마트폰의 스탑워치를 이용하여 아무리 시간을 재보아도 둘의 시간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하여 가속이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빛의 속도에 근접할 정도로 빠르게 가속을 할 수 있다면 인간의 오감으로 그것이 충분히 느껴질 만큼 시간차가 크게 발생하지만 자동차나 비행기의 가속 따위는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시간차가 크게 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속도 정도로 발생하는 미세한 시간차를 측정하려면 1초의 간격을 10억 등분 정도 할 수 있을 만큼의 매우 정밀한 원자식의 정도가 있어야 그 미세한 시간차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방 안에 불을 끄고 사과를 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불을 켜고 확인을 했을 때 그 미세한 사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선 인간의 오감이 아니라 사과의 상태를 원자의 세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으로 볼 때 방 안에 있는 사과의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자동차 가속에 의한 시간차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스탑워치를 사용하며 아무리 봐도 시간차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뭔가를 관측하기 위해선 빛을 통해 봐야만 하는데요. 그 빛만 맞아도 상태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빛만 맞아도 상태가 변한다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빛이 대상을 건드린 후 거기서 반사가 되며 우리 눈으로 들어와 그 대상이 보여진다는 것 자체가 빛이 그 대상에 영향을 주며 그 대상의 정보를 가져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만지는 행위는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고 보는 행위는 비교적 적은 영향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는 것과 만진다는 것 사이에 경계선 따윈 없으며 이 둘은 물리적인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나올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엄연히 물체에 직접 닿는 것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어찌 같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을 답하기 위해 원자를 또 꺼내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만져도 원자와 원자는 직접적으로 절대 닿지 못합니다. 원자핵을 돌고 있는 그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 다가오는 물체들을 튕겨낸다는 것입니다. 원자끼리는 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는 것이나 만지는 것이나 전자가 내는 전자기파로 그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며 영향을 주고 받았다라는 게 핵심이 됩니다. 다시 말해 그 대상과
아무런 상호작용 없이 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의 수준을 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그것으로 사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대상이 사과처럼 무거운 물체가 아니라 너무나도 가벼운 전자라면 상태가 살짝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튕겨져 나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의 위치나 상태를 보기 위해선 그 물체를 맞고 튕겨져 나오는 빛을 봐야 하지만 그 대상이 너무나 작은 나머지 빛을 맞고 튕겨져 나가기까지 한다면 우리는 그 물체의 위치나 운동량을 모두 동시에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만 맞아도 상태가 변한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냈기 때문에 관측은 대상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왜 전자의 궤도를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과 모든 물체는 그 본연의 위치와 형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쯤 되면 여러분은 이제 이 말이 그렇게 낯설진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된 이 관측이라는 개념이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 불확정성 원리가 양자역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해했다면 적어도 양자역학의 기초 개념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슬릿 실험에서 전자를 관측했을 때 파동성을 잃고 입자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그 관측이라는 단어는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현상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며, 그 현상에 대한 알맞은 단어를 우리 인류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현상을 설명할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힘든 몇 가지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현상에 대해 결 어긋남 혹은 결이름 이론이라는 듣기에도 이상한 단어가 붙여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런 물리이론에 쉬운 단어가 아닌 이상한 단어를 붙이게 된 걸까요? 사실 듣기에도 이해하기 힘든 이런 단어들은 관측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기보다 차라리 주로 쓰지 않으며 적응하기 어려운 단어를 붙이게 되면 그 단어를 들은 일반인들은 관측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와 다르게 뭔가 새로운 현상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효과적인 단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 어긋남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바로 이번에 노벨상을 받으신 안톤 차일링거 교수님을 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소개하기 전에 잠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인해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사실 현대 물리학은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으로 지상과 천상의 물리를 하나로 통합하니 어느새부터 갑자기 양자역학이 튀어나오면서 이 우주는 우리 거시세계와 원자라는 미시세계로 또다시 분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거시세계를 설명하는 이론과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중 하나는 마치 신이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종교적 철학적인 차원의 그런 궁극적인 불편함입니다. 우주를 기술하는 법칙이 두 가지라는 건 사실 과학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간을 다루는 상대성 이론과 원자의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그야말로 통일장 이론이 만들어진다면, 아니 그 전에 이런 통일장 이론이 가능하긴 할까요? 당연히 가능해야 합니다. 우주를 기술하는 방정식은 두 가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여야만 하니까요. 그러나 현재 그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시킨 인물이 바로 이번에 노벨상을 받으신 안톤 차일링거라는 교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궁금했던 것은 과연 전자보다 더 큰 물질로 이중슬릿 실험을 해도 간섭 패턴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 말을 하자면 과연 우리 거시세계도 원자라는 미시세계의 물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원자에 대해 몇 가지 더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이나 인터넷 여기저기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원자 모형들은 대단히 큰 오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라고들 하지만 사실 이 전자는 양자역학 1편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순간이동을 하면서 원자핵의 모든 사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돌고 있다라는 표현은 여기에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오류는 사실 이 전자와 원자핵의 거리가 저렇게 가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자가 실제로 대단히 크다는 말은 아니고요. 만일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만큼 원자핵의 크기가 탁구공만 하다면 전자는 그 탁구공에서 수 킬로미터만큼 떨어진 곳에 있을 정도로 이 원자핵과 전자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원자핵보다도 작은 이 전자에 대해 크기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전자는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전자가 아닌 그 엄청나게 거대한 탄소 원자 60개가 결합된 CC-ST라는 분자라 불리는 물질로 1999년 간섭 패턴 확인에 성공하신 분이 이번에 노벨상을 받으신 안톤 차일링거입니다. 그 후에도 그분은 100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분자로 성공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차일링거 실험에서 알 수 있는 놀라운 것은 큰 물질도 2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날 수 있다라는 것보다 2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냈다는 게 놀라웠던 실험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해결한 가장 큰 질문은 전자는 어떻게 2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날까가 아니라 우리 거시세계의 물질들은 왜 그것을 동시에 지나지 못할까를 알아낸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어근남, 결이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크기가 커질수록 왜 결이름이 쉽게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양자역학 5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편보다 훨씬 더 잠에서 확 깨어날 수 있는 5편을 기대하세요.